하늘이 갈라졌다. 그날 밤 누군가 천을 찢어놓은 듯 온 하늘이 붉고 초록빛으로 타올랐다. 극지만도 아닌 이 땅, 한반도 상공에서 그렇게 선명한 오로라가 춤추는 건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다.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고와 신기하다 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나는 그걸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대기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경고에 가까웠으니까. 동양 고서에 따르면 하늘의 빗줄기가 갈라지면 세상의 질서도 바뀐다고 했다. 특히 붉은 기온이 북에서 남으로 흐를 때는 권력의 방향이 뒤집힌다는 암시로 여겨졌다. 지금 우리 사내는 조용해 보이지만 표면 아래선 누군가가 치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기존 정치판 바깥에 있는 이질적인 존재의 가능성이 크다. 오로라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요즘 들어 느껴지는 이 기이한 공기, 여러분도 감지하고 계신다. 개선을 앞둔 전국은 혼란스럽고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2025년 5월 유튜브 생방송에 무려 112만 명이 접속해 지켜보는 가운데 인도의 19세 예지 소년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한반도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닙니다. 팬데믹, 러시아 전쟁, 그리고 비트코인 붕괴까지 이미 여러 번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했던 인물.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저는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에 다가가는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29일 아비뉴 아난드라는 이름의 이 인도 청년은 다시 세상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징후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전환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한국일까? 그리고 세계는 왜 그의 발언에 또다시 집중하고 있을까? 그는 바나나시 인근의 고대 사원에서 수행하는 1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저 수련만 하는 명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압도했고 시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인도 전통에서 트리칼라 드리시티, 과거 현재 미래 통찰라 불리는 정지에 도달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죠.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이어지며 순환하는 법, 그런 흐름 속에서 그는 다음 변화의 중심이 한국임을 감지한 것일까요? 그는 한때 그저 특이한 소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하나 둘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예지자로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치기 전 그는 이미 2019년 말 중국에서 기이한 폐질환이 퍼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6개월 전 그는 동유럽에서 전쟁의 기온이 감돌기 시작했다고 했고 실제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 그는 암호화폐는 하늘을 찌르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거리라며 강력히 경고했죠. 이제 그가 말한 다음 격동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6만 9천 달러를 남으며 반품을 일으켰던 비트코인은 어느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뒤늦게 원인을 분석하는 사이 그는 이미 그것을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미얀마를 간파한 대지진조차 그는 무려 3개월 전에 시기와 규모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의 비리씨는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타이틀을
CNN은 가장 신뢰받는 예언자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 세계가 다시 그의 입에 집중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번에 한반도,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환상 중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한 줄기 빛이 한반도에서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반도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단순한 지정학적 분석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땅. 기적 같은 산업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경계 위를 걷는다. 혐오해 보이지만 늘 긴장을 푸는 민족. 그는 이 땅이 가진 문명의 진돈, 세계사적 에너지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입에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징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징조, 지도자의 궁허. 지도자는 있으나 민심은 떠났다. 이 징조는 단순히 정권 교체나 정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을 앞둔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심각한 분열 속에 있습니다. 혐오와 눈모, 의심과 냉소만이 넘실대는 가운데 국민은 이제 누가 되느냐보다 과연 바뀌긴 할까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단은 있지만 지도력은 없다. 영함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징후입니다. 두 번째 징조, 보이지 않는 정지의 멈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기업은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언론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소비는 멈추며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다시 내려놓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빈 식당, 전기가 끊긴 산이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시민들의 체감. 보이지 않게 흘러가던 자본의 맥이 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두 번째 징조, 경제 에너지의 침묵입니다. 세 번째 징조, 하나의 땅, 두 개의 나라. 마지막 징조는 가장 아프고 깊은 문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곳에 살아도 마음은 서로 다른 나라에 머문다. 이념의 벽, 세대의 틈, 지역의 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뉴스에 분노하지만 서로의 진심은 닿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도 입을 다물게 되는 시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 괴리감. 이것이 그가 말한 세 번째 징조이자 한국 사회가 맞이한 깊은 갈등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이 3가지 징후를 통해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땅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그 빛은 위기 속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3번 무너진 자가 나타난다. 3번 거절당했고 3번 상처로 새겨졌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진 그 순간 오직 그만이 작은 불빛이 되어 남아있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지목한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3가지 징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뜻하는 걸까? 그의 말이 단순한 상징이나 우연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예언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기묘하게 포개져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징조, 사라진 리더십. 내 안일뿐인 정치.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많지만 정치는 없습니다. 도심의 광장엔 여전히 구호가 울려 퍼지고 방송에서는 정치인의 말들이 반복되지만 정작 그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반연이 아닌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 미래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메타버스 정치 참여율은 실제 투표율보다도 낮았습니다. 반심이 아니라 반절입니다. 정치가 먼저 시민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시민도 점차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내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내, 그것이 바로 아난드가 예언한 텅 빈 무대일지 모릅니다. 무대 위에는 연기자가 남아있고 무대 안의 관객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남은 것은 환호가 아닌 피로와 냉소뿐입니다. 두 번째 징조, 통계는 괜찮다는데 얘 마음은 불안한다? 언론은 말합니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다.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AI 관련 지식은 치솟고 바사마케는 들썩이며 보안 기술주가 주목을 받는 사이 전통 제조업, 실물 기반 산업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승과는 다르게 바닥의 온도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다. 자본은 흐르지만 누구도 방향을 모른다. 아난드는 이처럼 자본이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해 끊기고 있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기는 뉴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바닥에서 먼저 느껴지는 법이죠. 퇴근길 마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점심시간에도 불이 꺼진 식당, 빠진 단판, 비어버린 산다. 이 모든 풍경은 회복이란 단어보다 불안이란 감정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징조. 그리고 아비냐가 마지막에 남긴 그 이름 없는 불빛. 그건 정말 어떤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 무슨 뜻이냐고. 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미래를 먼저 살아나는 사람들은 꿈에 들떠 있고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닐스는 정제가 회복 중이라 말하지만 마트 앞에서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채 망설이는 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표는 오르는데 통장은 그대로. 살만하다는 말은 통계에만 존재할 뿐. 골목길에선 불 꺼진 전토와 임대문의가 조용히 늘어갑니다. 아난드가 말한 자본의 단전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결속이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숨결처럼 이어지던 생계의 루틴이 하나씩 멈춰가는 것. 우린 지금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하나의 땅, 두 개의 진실. 같은 땅에 살아도 이제는 서로 다른 세계를 믿고 있다. 아난드는 이 분야를 가장 깊은 이기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같은 세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조차 서로 다른 언어로 읽힙니다. 같은 단어도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이 나라는 점점 더 많은 작은 나라들로 쪼개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68%가 정치나 사는 문제에 대해 가족과 대화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명절 박사는 점점 짧아지고 대화는 침묵으로 굳어지고 그 침묵은 결국 이해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잔 자빈실이 하나 둘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실이 모두 끊어졌을 때 우린 더 이상 함께일 수 없습니다. 고리처럼 얽힌 새 징조 동시에 거세게 더욱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징조가 각기 따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깨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의 공백은 민심을 쉽게 만들고 민심의 식은은 소비와 경제를 흔들며 경제 불안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신뢰의 붕괴는 곧 공동체 해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반전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 징조가 다음을 깨우고 다음은 또 그 다음을 무너뜨리는 식. 그리고 그 고리는 점점 더 빠르게, 더 격하게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세 번 실패한 자, 아난드는 이 혼란의 마지막 장면에서
단 한 사람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3번 실패한 자다 나타날 것이다. 3번 거절당했고 3번 낙인 찍힌 사람. 그러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불빛이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존재가 빛이 사라진 무대에서 스스로를 채워가며 등장할 것이라 말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불빛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 왜 2025년일까? 아난데는 왜 수많은 나라 중 오직 한반도를 지목했을까요? 그것도 2025년, 14년의 한국을? 이는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전쟁과 분단, 기적과 상처를 동시에 품은 이 땅은 언제나 세계사의 전환점마다 낯설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대도 지역도 전혀 달랐던 서양과 동양의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곳을 가리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땅, 한반도를 동양의 기록 14년의 진인이 나타난다. 조선의 비밀 예언서로 알려진 정간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년에 진인이 나타나 백성을 구하니다. 3번 거절당하였으나 마침내 빛을 되찾는다. 그저 선징적 구절이려니 여겼던 이 문자는 지금 이 시기에 들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2025년이 바로 14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그 인물이 절망의 끝에서 등장하며 구원민족의 시작이 될 것이라 전합니다. 저암유혹, 하늘의 별이 흔들릴 때, 한편 전통 비결서 중 하나인 저암유혹, 거암유혹에는 더욱 구체적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북녘의 바람은 멈추고 남쪽에서 새로운 기온이 일어난다. 그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남쪽에서의 바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기온이 향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서양의 경고, 동방의 호랑이가 깨어날 때 서양은 또 어떤 시선을 보였을까요? 20세기 초 독일의 신비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분단된 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의 빛이 시작될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호랑이가 잔에서 깨어날 때 세계의 중심은 다시 써지리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백 년 전 서로 다른 문명, 다른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들이 모두 같은 시점, 같은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2025년, 하늘의 신호, 왕의 별이 교차한다. 예언서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의 움직임마저도 이 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성과 토성이 무려 별표 800년 만에 그랜드 크로스의 별표를 이룹니다. 고대부터 왕의 별로 불려온 이 두 행성의 교차는 변혁과 전환,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교차하는 그 시점, 지구의 중심축이 흔들릴 장소로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38년의 주기 우연인가, 패턴인가? 혹시 38년 주기사를 들어보셨나요? 1949년 대한민국 정도 수립, 1987년 민주화 헌법 제정, 그리고 38년 후인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땅이 38년마다 새로운 질서를 재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물과 불의 충돌, 한국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물과 불이 동시에 흐르는 나라다. 서로 대립되는 두 에너지가 충돌할 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한반도는 용의 꼬리다. 꼬리가 움직이면
세계의 몸통이 따라 움직인다. 그는 한반도의 움직임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륙과 해안, 동양과 서양, 북과 남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적점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상징후, 자본은 벌써 방향을 바꾸고 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컨대 게리그는은 1분기 6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은 조용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수치보다 먼저 자본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정제가 아닌 감각으로 느껴지는 차원의 변화입니다. 다가오는 예언의 현장 2025 한국 정산회의 그리고 마침 2025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정산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제 행사일까? 아니면 예언된 무대 위에 실제로 그 인물이 등장할 선악일까? 2025년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와 경제회담이었지만 아난드의 예언이 맞다면 그것은 더 깊은 흐름의 신호탄,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는 종말이 아닌 새로운 흐름의 선악이다. 육체는 나뉘었지만 정신은 하나로, 물리적인 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신의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결국 하나가 됩니다. 전쟁도 흡수도 아닌 서로가 마음을 여는 정신적 통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낭만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고 남한은 체코와 14건의 첨단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다시 이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변화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신 전쟁도 돈도 아니다.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이끄는 신은 전쟁도 돈도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은 단지 국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명의 기원지, 새로운 질서의 진앙지라는 상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4가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 단 한 사람, 그가 올 것이다. 경제와 문화의 리더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K-드라마, K-팝, K-게임. 그러나 정치의 변화는 아직도 멀었고 영적 리더십은 단 한 사람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기업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자입니다. 3번 거절당한 자. 그는 3번 거절당했고 3번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오직 그만이 남아있었다. 아난드는 그를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조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세겹의 거절. 단순한 낙선이나 지지율 하락이 아닙니다. 그는 3가지 차원에서 거절당한 자입니다. 대중에게 거림받은 시간, 군중의 환호가 비난으로 바뀌었고 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밀려난 시간, 제도는 그를 버렸고 자신조차 스스로를 의심했던 당. 그는 회의 속에서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이 세겜의 고통은 그를 부수는 것이 아니다. 발연시키는 불꽃이었습니다. 2번째 조건, 존재만으로 움직이는 사안.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공약도 슬로건도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가 서 있는 방식, 그가 침묵하는 방식, 그가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따라갑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말하고 연설이 아니라 존재로 설득합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공감을 배웠고 실패에서 지혜를 얻었으며 고난 속에서 의지를 단련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서 태어난다. 그 말은 지금의 정치에선 낯설지만 인류의 전환기에는 늘 권력을 거부한 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공자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가르침을 택했고 간디는 무력 대신 침묵으로 제국을 흔들었으며 예수는 왕관 대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권력의 중심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붕괴되었던 누군가, 정당 안에서도 고립되었던 인물, 법정에서 홀로 서야 했던 사람, 그는 지금 조용히 어딘가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절은 인기의 하락이 아니다. 영혼의 시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군가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깊은 신뢰로 남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생존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는 상처받은 자였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이해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 그리고 그 상처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다. 그는 고난 속에서 단단해졌고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웠으며 의심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전조가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전조, 침묵하는 청년들, 소란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 외침보다 관찰을 택하는 세대, SNS를 떠나고 명상과 철학, 묵상과 침묵에 빠진 2030세대, 그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고 세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말하는 시대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시대로 우리는 이미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조, 등줄기를 가르는 깃, 한반도의 허리, 백두대간 위에 이산한 빛이 포착될 것이다. 아난드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깨어남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이 실제하든 아니면 마음속 상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징조입니다. 세 번째 전조, 무너지는 당연함, 법, 언론, 권력, 질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구조들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수는 서로를 찌르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보다 별표 존재 별표를 봅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마지막 전조입니다. 그는 형상으로 존재한다. 이름이 아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며 가장 필요할 때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 정말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아니다.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나야 한다. 세 가지 전조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침묵, 빛, 붕괴, 그리고 그 다음은 깨어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지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경계선은 흐릿해지고 사람들 마음속의 경계는 되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자각의 과정입니다. 변화와 일, 경계를 넘어서는 한반도. 한반도는 지금 물리적 국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신적 경계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통일은 누가 누구를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다.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러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흡수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협력, 교류, 공존, 관계 복원이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화 창구가 열릴 것이다. 변화하기 4가지 리더십의 시대. 한국은 4가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제 리더십 반도체, 2차 전지, AI, 미래 산업, 문화 리더십 K 콘텐츠, K정서, 천작의 파급, 정치 리더십 분단을 넘어선 조정자의 역할, 영적 리더십 바로 그 이름 없는 인물을 통해 완성될 마지막 고리, 그리고 마지막 깨어나는 자.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깨어나 그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단의 영혼이 그를 불러올 때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말보다 존재를 보고 지도보다 내면을 살피고 정치보다 영혼의 파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날, 사실은 우리가 마침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날입니다. 경제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중심에 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문화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K-라이프 스타일. 전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2가지. 그렇다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치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 있다? 아난드는 정치적 리더십을 동양의 조화와 서양의 자유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의 이념이 충돌하는 전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는 승부의 기술이 아닌 질서를 다시 짜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리더십의 시작. 가장 짙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의 준비 단계다. 아난드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영적 리더십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 과학과 직관,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은 전 세계에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보다 반향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 반향을 제시할 나라다. 전쟁도 돈도 아닌 새로운 신. 이제 세 번째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전쟁도 돈도 아닌 창조적 조화가 이끄는 시대.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문화원형연구소는 상생의 철학이 세계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과거는 쉼이, 현재는 자본이 세상을 움직였지만 미래는 가치가 세상을 이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시작점이 바로 이 반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한되는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첫째, 중심을 잃지 마라.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중심이다.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 다른 진실을 만났을 때 등을 돌리지 말고 시선을 살짝만 틀어보라. 우리는 너무 쉽게 선을 긋고 너무 빠르게 상대를 뒤전한다. 그러나 새 시대의 리더는 경계를 허무는 자입니다. 셋째,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어떤 구세주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건넨 단 하나의 문장, 누군가에게 건넨 글 한마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과 역사의 교차점에 서 있다. 2025년의 뒷전으로 우리는 단지 예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의 일부가 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정치의 공백, 경제의 위기, 사회의 분야. 우리는 지금 그 세 가지 징조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조가 끝나는 자리에서 세 번 거절당한 자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 혹시 당신 주변에 세 번 거절당했지만 아직도 빛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조용히 남아있던 단 한 사람. 그 작은 불빛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징조를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2025년 이후 한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계를 바꿔가기 시작하는지, 정치, 경제, 문화, 정신내 분야에서 예언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